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인문학 기획 강연 시리즈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조혁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노동인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보고 우리의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노동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결코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지는 않듯이 인간이 서로의 관계에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목은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 개념을 통한 노동인권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노동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파트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노동인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한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터 안에서 맺게 되는 5가지의 관계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일터를 행복하게 그리고 일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노동은 힘든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은 즐거운 것인가요? 노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 노동을 즐겁게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인권은 한자를 말풀이를 하자면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보셨죠? 국가인권위원회 가보면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표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권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서의 인권 그리고 노동,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노동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동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일터에는 무엇이 존재하나요? 여러분들의 일터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로서의 일터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보통 노동자의 일터는 이를테면 공장의 울타리 내부 혹은 사무실 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터라는 개념은 반드시 어떠한 한정적인 구획이 지어진 울타리 내부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 야식을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배달 라이더의 일터는 치킨집일까요? 아니면 배달 라이더의 일터는 도로일까요? 일을 하는 공간으로서 배달 라이더의 일터는 도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터는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터의 모습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일터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터에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터라는 공간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사장님이라고 하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존재할 것이고 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고객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신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겠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서비스와 생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터라는 개념을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노동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고객은 일터에서의 노동인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인권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무시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노동인권이 잘 보장되는 일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동인권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동인권이 지켜지길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나의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이 그 일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의 전체의 안녕과 복지,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좋은 품질의 재화로서 기능하게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동차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나 여러 가지 무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터에서 만드는 생산품들이 결코 안전하거나 결코 튼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매일 욕먹고 매일 혼나고 그 다음에 매일 다치고 이러는 일터에서 그럼 노동자도 자기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면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에도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노동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현대 한국 사회의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한번 보시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거나 주민의 갑질에 시달린다면 그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지키는 관리하는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관계법이라고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이 있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 기준은 이러하니 최소한 이만큼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규정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는 처벌이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역시도 노동인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대표 기구로서의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이나 또는 투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일터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시민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써 이를테면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에 노동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노동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노동인권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노동인권의 문제는 노동자 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도 존재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노동인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동인권을 마이너스 시키는 일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의 노동인권을 플러스 시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세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은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고 있는가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저해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저해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떠한 원인을 통해 발생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왼쪽 그림에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분신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데요. 이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었고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 19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20년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시흥시 노동자 권익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8년과 2019년의 자료입니다. 이때 이제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위반율이 11% 정도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금액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비율도 꽤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터 내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물질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노동자의 정신에 대한 피해로서 성희롱과 폭언과 폭력의 피해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쳤던 1970년대의 외침은 오늘날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구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호들이 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되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당신 주변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한겨레 신문의 한 만평 코너인데요. 자, 여기 초등학생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의 고용 형태를 쭉 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서둘러 학교 늦겠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뭐 하고 있냐면 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경력 단절녀, 줄여서 경단녀라고 하죠. 경단녀들의 현실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잘 하다가 우리 사회에 그 기혼 여성,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부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금 재취업하게 되었을 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늦겠어 얼른 가라고 해서 이제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선 학생이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를 만나는 거죠. 경비 노동자 역시도 비정규직인 거죠. 경비 노동자와 인사를 하고 이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정문에서 만나는 학교 보안관, 이분도 이제 비정규직인 거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래요. 학교에 들어가서 담임교사는 또 정규직입니다. 담임교사가 정규직이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담임교사는 정규직인데, 자 이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 됐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급식실에 갑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만나는 급식조리원도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교과전담교사, 체육교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 이런 분들 역시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 방과 후 학교 물론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도 이제 비정규직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교실에서 끝나고 이제 또 학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학원에서도 이제 학원 강사들은 비정규직인 것이죠. 이렇게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초등학생이 만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이 자료에는 지금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일과에서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집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만나는 노동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구나. 비정규직은 곧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사람을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많은 노동들이 수많은 비정규직들로 채워지고 있고 이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아주 위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터에서 죽고 다친다라는 점이거든요. 저희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사고가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건설 노동자, 그 다음에 김용균 씨처럼 발전소 노동자들, 그리고 또 택배 노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일터에 나가서 죽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다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옆에 신문 기사 욕을 먹어도 웃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콜센터 노동자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를테면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이나 철도 승무원에 대한 고객의 갑질이나 고객의 성희롱,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되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누구든 욕을 먹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터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욕을 먹으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쪽의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욕을 먹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그 옆에 있는 만평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상사들로부터의 욕을 먹는데요. 직장 상사가 일을 잘 못했다고 욕을 하고 늦었다고 욕을 하고 뭐 했다고 욕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런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일터에서 욕을 먹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인데요. 여러분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된 회사의 정문이나 정부 부처 앞에 가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해고가 왜 살인이냐면 일터에서의 노동인권에서 관점을 보자면 일터에서 쫓겨난다라는 사실인데요.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쉽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일터에서 뭐 했다고 쫓겨나고 뭐 했다고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이 뒤에 살펴볼 건데요. 간접 고용이라는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터에서 그냥 너무 쉽게 쫓겨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집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이제
집단 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경비 위탁 업체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게 된 위탁 업체에서 더 이상 기존의 경비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경비원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 너무 쉬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고가 되게 되면 일단 생계가 끊기게 되겠죠. 생계가 끊기면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해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인데, 그래서 여러분 해고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해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보다 뭐 여러분 뉴스에 흔히 나왔던 것처럼 뭐 문자 해고, 그 다음에 뭐 구두 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빈발하게 일어나면서 노동인권에 심각한 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오늘 우리 일터의 모습 중에 나는 나의 사장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계약직 임금 노동자 그리고 단시간 임금 노동자까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특징은 사장님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과 대화로 해결하거나 뭐 교섭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고용 종사자들, 이분들의 사장님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퀵서비스나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분들은 사장님인가요? 노동자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분들은 노동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택배 회사나 퀵서비스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치부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들의 노동 인권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게 언제였냐면 2020년에 이제 연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이제 일거리를 많이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됐는데 보통의 앞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서 그나마 다음에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데, 이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제도 개편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 개편 안에서는 사장님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으로 안에 편입시켜서 이분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제도가 지금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일터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욕을 안 먹고 칭찬을 받고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 해고는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터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답게 일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람답게 일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역시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역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노동은 관계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터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 사장님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고객도 있고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터에서 사람들이 맺게 되는 행위의 관계, 그런 관계의 모습과 방식들이 그 일터의 노동인권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일터에서뿐만 아니고 그 사회, 그 국가 전체에서도 어떠한 관계들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노동인권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서는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5가지의 관계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계약관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 사장님은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이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싼 계약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의 구성이 여러분들의 노동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약관계라는 말보다는 예전에는 고용관계라는 말이 훨씬 더 유용하게 그리고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관계라는 말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싼 관계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일제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기반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왔다면 지금은 뭐 시간제도 많아졌죠. 그 다음에 간접고용도 많아지고 특수고용도 많아지고 프리랜서들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용관계라는 특정한 개념보다는 고용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계약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다양하고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서로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계약관계의 안정성이 여러분들의 노동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접고용의 사례인데요. 간접고용은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장님이 둘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장님의 원청 사장님이 있고 하청 사장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를테면 대학교 청소 노동의 사례인데요.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국공립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청소 용역 업체에 청소 용역을 의뢰하고 청소 업체는 청소원들을 고용해서 이제 대학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인 용어로 고용사업주, 사용사업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청소 용역회사가 되고 사용사업주는 그 대학교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간접고용의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상실될 우려가 존재할 때 직접 고용 형태보다 간접 고용의 형태가 훨씬 더 일자리 상실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접 고용 형태, 그러니까 나와 사장님의 1대1 관계에서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이 해소가 되면서 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간접고용 같은 경우는 그게 위험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징계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잘 일해 왔는데 원청과 하청 사이에 용역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도 자연스럽게 일자를 잃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노동을 해도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를테면 자동차 회사에서 왼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과 오른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이 그 고용주의 소속이 달랐던 거죠. 이를테면 왼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자동차 회사의 원청의 근로계약 형태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오른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그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청업체 사람이 받는 임금과 하청업체 사람이 받는 임금이 동일하지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왼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원청 소속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오른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임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쪽 타이어가 오른쪽 타이어보다 조금 더 무거울까요? 아니거든요. 왼쪽 타이어, 오른쪽 타이어 무게가 동일할 텐데, 그러면 그 타이어를 끼우는 노동은 동일 노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누구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받는 노동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학교 청소 일을 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있는데, 이 휴게실에 자꾸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뭐 너무 춥고 뭐 너무 덥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업체의 사장님에게 휴게실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용역업체 사장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학교가 우리 건물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학교의 이야기, 대학교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청소 노동자들은 대학에서 고용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할 권리, 노동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게실이 시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했는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자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간접고용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마이너스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 형태, 간접고용 형태였다가 이제는 서울 메트로에서 이제 직접 만든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이제 고용 형태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청소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휴게실 개선 사업이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용역회사라서 그런 시설 개선에 투자할 여력도 없고 시설 개선에 투자할 의지도 없었는데, 이제는 간접 고용에서 이제 고용 형태가 변화되게 되면서 이제 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해서 휴게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노동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라는 점인데요. 간접 고용 같은 경우에는 간접 고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비용 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용 절감이 여기서 이제
노동자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고 뭐 기계나 뭐 안전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줄임으로써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 절감이라는 기조, 이런 기조와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이제 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고무장갑을 청소 노동자에게 지원할 때도 1,000원짜리면 좀 더 좋은 품질의 고무장갑 쓸 수 있는데 500원짜리를 지급한다라든지 빗자루를 이를테면 되게 낮은 품질의 것을 지급함으로써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의 사례인데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이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장님인가 노동자인가라는 이제 그런 끊임없이 질문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의 일부 직종만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이제 한 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서 갑자기 닥쳐오게 될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특수고용 종사자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배달 라이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에 그러니까 일자리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일을 하게 될지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달려야 하고 조금 더 빨리 배달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그 안전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와 가슴 아픈 화면들인데요.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 지하철에서 그 출입문 수리를 하다가 돌아가신 구의역 김군 사건과 그 다음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돌아가신 김용균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 두 분 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하청업체 소속으로 안전점검과 이런 석탄 설비 운영, 운전 등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뭐냐면 이 두 분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두 분 모두 다 혼자 일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작업에서의 원칙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위험한 업무에서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기계를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다른 데에 이제 이 위험이 발생했던 사실을 알림으로써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위에서 2인 1조가 기본 근무 수칙인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다시 되물어야 되죠. 그럼 왜 제대로 그렇게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까라는 점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자리에서 인력 부족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간접 고용 구조에서는 이렇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고용 구조에서는 그 용역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한 비용으로 회사의 이윤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사람을 덜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덜 고용하게 되면서 그럼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관계라는 것이 안정적일수록 노동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점점 불안정해진다면 노동자들은 점점 불안정한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업관계의 개념인데요. 작업관계의 개념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작업 수단과 작업 행위 등과 맺게 되는 관계인데요. 작업 수단, 작업 행위, 작업 공간, 작업 조직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지는 기계, 도구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느냐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시는 일터에서 이를테면 기계화, 디지털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AI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계를 다루는 아주 숙련 기능공이 있어요. 이 숙련 기능공이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한 기계들을 가공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점점 더 사람의 손보다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은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축소되고 상실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도 우리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들이 이젠 쓸모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터에서는 기계화와 디지털화, AI 등장이 많은 기술 인력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디지털화가 가져온 일터에서의 변화 중에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에 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뭐가 달려 있냐면 CCTV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 CCTV는 원래의 목적은 뭐 도난이라든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화재가 났을 때 재빠르게 파악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범과 보안, 화재 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CCTV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혹시 딴짓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낱낱이 촬영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동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일들을 하는 연구자라서 누가 제 뒤에 앉아서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한 장도 글을 쓸 수 없고 단 한 장도 책을 읽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자리의 축소 및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흑백 사진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직업은 없어진 직업이거든요. 타이피스트라고 타자기 앞에서 이제 타자를 치시면서 문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회사에서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때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쭉 써서 이 타이피스트에게 갖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타이피스트가 다른 분이 종이에 이제 글로 써온 것을 보고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제 예쁘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문서철에 예쁘게 철해서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용 PC가 등장하고 이제 개인용 PC가 많은 이제 사무직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타이피스트가 해야 될 일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타이피스트 없어도 우리가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키보드에 우리가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일자리는 더 이상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했을 때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고민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일자리, 그 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터에서 나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노동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과 무형의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일터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인데요. 오늘 CCTV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CCTV를 통해서 무인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많이 되잖아요. 무인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경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경비 노동자들을 이제 해고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인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에 불이 나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토바이 타고 뭐 1분 만에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인 경비 시스템 물론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때 이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인경비 시스템과 유인경비 시스템은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인경비 시스템은 사후 처리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도둑이 침입했다라든지 어디에 불이 났다라든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담당자가 출동해서 도둑을 잡거나 불을 끄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인 경비 시스템, 경비 노동자가 경비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무인 경비 시스템이 사후 처리형이었다라고 한다면 경비 노동자가 직접 근무하는 곳에서는 사전 예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둑이 건물에 침입하려고 해도 경비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침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것을 이제 재빨리 캐치하고 CCTV가 그것을 캐치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람의 코와 뭐 후각과 시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캐치하고 재빨리 불을 끄면 훨씬 더 피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를테면 CCTV가 사람을 구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유인 경비 시스템에서는 경비 노동자가 건물을 순찰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긴급히 후송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이 경비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 일자리 상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자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CCTV인데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장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순간들을 CCTV가 기록하고 녹화하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빌미, 꼬투리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디지털화라는 작업 관계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일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창의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업 관계의 변화에서 이제 또 살펴볼 중요한 쟁점이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제 차에는 하이패스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가 왜 없냐라고 이제 가끔 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속도로 이제 그 수납하시는 이제 그 요금 수납원들의 일자리를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다 하이패스를 달면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 그래도 그것을 좀 늦춰보자라는 생각에서 나는 하이패스 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좀 게을러서 하이패스를 사지 않았던 점도 있고 하이패스 그 요금 수납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전처럼 하던 이제 그 직접 돈을 건네는 형태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도시가스 사용하시면 도시가스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 계량기의 숫자를 읽고 그것을 기록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신도시 같은 데에서는 도시가스 검침도 원격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계속해서 그 기계가 발달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있던 직업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직업의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제 관계입니다. 통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서의 규칙을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일터에서 자본, 그러니까 사장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장님들, 그러니까 자본은 일터에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라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의 통제에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역시도 통제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간접 고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고용 같은 경우에는 원청 자본이 있고 하청 자본이 존재합니다. 원청 같은 경우에는 하청에게 자신의 일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통제 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청 노동이 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제 최저가 입찰제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많은 하청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각 하청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중에서 원청업체들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면서 하청업체들 역시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비용을 아낄까라는 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적게 투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투입된 사람들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성과를 발휘하게 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자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이제 그 원청 자본은 하청 자본에 대한 통제를 수익 극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더욱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콜센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그 운영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 전문 운영 업체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고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AS 센터라든지 뭐 보험, 카드 이렇게 이제 문의 전화를 하게 하는 것이죠. 문의 전화를 하는데 콜센터의 운영을 맡은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상담 건수를 수행해야 이 콜센터 하청 업체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콜센터 하청 업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냐면 이제 많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줄이게 되는 선택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100명이 일하는 콜센터에서 휴식 시간에 10명이 쉰다 하면 이제 90명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10명분에 대한 전화를 놓치게 되면 콜센터 하청업체에서는 이것이 곧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이제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휴식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장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콜센터의 평균 상담 시간이 2분 이내라고 합니다. 2분 이내에 모든 상담을 마치고 다른 전화를 받아야 그 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를테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상담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하청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장콜, 그러니까 긴 전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상담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콜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게 되고 콜센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고객 감동에 이루고자 하지만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휴식 시간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동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노동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통제관계가 자본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콜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볼 때 이 자본의 이러한 그 통제들이 결국에는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마이너스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전화를 하루에 200통 한다고요? 라는 그림인데요. 뉴스에 있는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2번, 그리고 통화는 1분 30초 안에 끊어라. 그리고 성과가 없으면 해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콜센터에서 보는 이러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전화를 하루에 몇 통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전화 10통 하면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콜센터에서는 거의 200통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00통화를 하려면 규정된 노동시간 내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휴식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식사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2번 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화장실을 하루에 2번 가면 이게 여러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콜센터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콜센터는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콜센터 노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 화장실에 그 용변을 참으면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염인데요.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제 이 하청 회사의 통제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고 용변을 참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방광염이라는 질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뉴스는 설사했다고 직원에게 사유서 쓰라는 회사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다 보면 뭐 배에 탈이 날 수도 있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데 화장실을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다는 이유로 그 사유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노동자가 회사에서 있다가 어디 놀러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 콜센터에서는 자본의 통제가 그만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일터가 과연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본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먹고, 자고, 싸고. 이 기본 욕구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터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제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원하청 구조, 아까 말씀드린 계약관계, 이 불안정성이 여기도 있는 것이죠. 콜센터 산업의 이제 원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콜센터 하청 회사들도 할 말이 많다라고 해요. 콜센터 하청 회사는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에 계약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한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기본권조차도 무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네, 다음은 동료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빼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라고 하면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이라고 하면 뭐 같은 직급의 동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옆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노동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동료가 여러분들의 노동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일을 함께 도와주는 사이라면 그러한 동료가 있는 일터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축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은 매일 무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놀고 개인 플레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동료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동료 관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의 통제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조직화될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동료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료들끼리 노동조합을 조직화해서 자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서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질 때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공통의 이해와 공통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동료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 그 동료들 사이에 연대감 형성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해볼 생각을 할 여유와 의지가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동료 관계가 여러분들의 노동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조합 또는 기타 다른
조직들로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힘껏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동료 관계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한 군데에 모여서 서로 간의 교류가 많이 발생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일터라고 한다면 동료 관계의 형성은 비교적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터가 따로 떨어져 있고 서로 교류할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동료 사이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동료들 사이의 연대의식의 형성과 그 연대의식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터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흔히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직장 갑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을 향한 상사의 그런 태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제 선전물로 나눠준 자료인데요. 이런 게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 그 다음에 안전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경우에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상사가 부하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뭐 좌천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노동자를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 발령을 내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책상을 벽을 보고 서게 하거나 일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고는 아니지만 스스로 일터를 떠나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업무 감시, 그 다음에 차별, 뭐 성과 가로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신입사원이 열심히 이제 보고서를 써서 기획안을 올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간급 관리자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성과로 둔갑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렇게 해서 모든 성과는 그 중간 관리자가 가져가고 실제로 일을 했던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욕설, 뭐 고성, 뭐 이런 것들,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뭐 이를테면 외모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뭐 당신은 뭐 뚱뚱해서 그렇지라는 발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것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주와 흡연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일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흡연자들끼리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 뭐 별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이를테면 흡연자가 주로 상사가 그런 경우가 많겠죠. 담배 피러 가는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게 되면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동료니까 뭐 나는 당신의 상사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체적, 정신적, 뭐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사의 뭐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상사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듣는 부하 직원은
그것이 이제 그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이제 동료 관계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들의 문제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노동인권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으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업 정보 포탈 사람인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회사를 떠난다라고 해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에게 좀 생각할 거를 던져주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따라가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보면 사람이 싫다가 81%, 일이 싫다가 19%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이 싫은 거는 그 일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쳐도 사람이 싫다라는 것이 저렇게 높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일터의 직장 문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서 싫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듯 동료 관계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 모든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동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여러분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인권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회사의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동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의 만족도가 하락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뭐 상사가 다 뭐 업무 성과를 다 가로채가고 그 다음에 뭐 욕 먹고 맨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노동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노동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서 또 그 자리에 적응시키는 과정도 이게 기간상 만만치가 않은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새로 교육시키고 새로 훈련시키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용은 결국에는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인 동료 관계의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업무의 숙련이 되고 어떤 업무의 노하우가 쌓이는 그런 사이클이 없어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건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생산성의 하락은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 회사의 제품 또는 그 회사의 서비스의 고객들이 받게 되는 그런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관계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동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점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일터 내에서의 동료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수록 일터 내에서의 노동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것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그런 노동인권의 향상의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저도 저의 일터 내에서 동료 관계가 어떤지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 관계인데요. 이 고객 관계라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자동차란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객과 상호 교류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들은 서비스 산업의 그 대상인 고객들과 대면하거나 혹은 비대면이다 하더라도 고객과 계속 접촉하면서 서비스가 수행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 음식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생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고객이 없으면 이 생산 과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노동의 생산성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관계를 맺으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노동자인데 그 서비스 노동자로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고맙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노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하거나 그 고객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 노동은 여러분들의 노동의 생산물, 노동의 과정 이런 것들이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런 평가나 고객의 폭언, 뭐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노동을 평가 절하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정 노동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노동은 사람을 응대할 때 그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센터에 전화하셨을 때 콜센터 상담원이 여러분들과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그 멘트들을 하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사랑하려면 좀 만나고 오래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콜센터 상담원은 나랑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을 하도록 강요받는 걸까요? 또 그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감정에 노동자의 감정을 맞춰야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노동자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뭐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배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왜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는 당신은 서비스 노동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는 고객을 상대로 항상 웃어야 하고 고객에게 항상 편안한 감정을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람도 사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감정이 있는데 나의 감정을 숨죽인 채로 당신의 고객의 감정에 맞춰줘야 되는 일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감정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형태가 스튜어디스, 뭐 콜센터 상담원, 그 다음에 뭐 안내 노동자, 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많이 존재하고 있죠. 백화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객을 맞이해야 고객의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맞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서비스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통제 때문인 것 같아요. 자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품 판매 노동자가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해야 고객의 기분이 좋아지고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카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트 노동자들의 그 노동 현장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마트에서 이제 그 캐셔라고 하죠. 계산원으로 일하는 역할로 등장했던 이제 문정희 배우 그때 있는데요. 문정희 배우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그 고객이 이제 그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을 이제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있다가 이제 문정희 배우가 그걸 발견하고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계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고객이 그 이 캐셔가 나를 이제 도둑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점장을 불러오라라고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점장이 달려와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문정희 배우 그 당시에 이제 영화의 주인공은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계산이 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장이 달려와서 대뜸 하는 말이 고객님 죄송합니다라였거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고객이 규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 규정대로 일을 한 계산원에게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객의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산원이 고객인 자신을 도둑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무릎 꿇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릎을 꿇린다는 것이 여러분 자존감에 상당한 이제 그 자존감을 상당히 낮추는 행위인데요. 그 고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사회에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고객은 왕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요. 고객이 왕이다라는 의식들이 서비스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객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인식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고객이 잘못하는 것 혹은 고객이 뭔가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상황들은 서비스 노동자의 그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계기로 작동하게 되면서 이제 이 노동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 있는 경비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경비원 얼굴에 침 뱉고 행패 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점은 뭐냐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아파트 주민들의 분풀이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로서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 주차 관리를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했는데 가해자가 했던 이야기는 감히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내 차를 만지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비 노동자를 이제 뭐 폭행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으셨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올해의 그 사건 말고도 한 5년 전쯤에는 이제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이제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 이런 것들이 서비스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경비원의 일터를 함께 지킵시다라는 이제 플랜카드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앞에 사례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해서 이제 경비 노동자가 이제 삶을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것들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아파트 주민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의 집단 해고에 맞서서 이제 함께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공동체라는 점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파트 공동체 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이 구성원들의 해고 문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경비 노동자가 계속 6개월 단위, 뭐 3개월 단위로 계속 이제 바뀌게 된다면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이것이 이제 경비 노동자의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터를 행복하게, 일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인권 문제 발생 원인과 배경으로서의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약관계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불안정성이 노동인권을 후퇴시키고 이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의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간접 고용 같은 경우에 이런 간접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관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이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뭐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기계화되고 뭐 자동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터에서 쌓아왔던 숙련과 노하우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신기술에 대처하는 노동 현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관계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라고 했을 때 그 이윤극대화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통제당하느냐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통제관계 속에서 이윤극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매우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관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관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저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객관계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노동자일 수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제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서비스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 노동이라는 것들이 고객들이 얼만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더 안정적인, 더 안전한 일터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비스 노동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서비스 노동자이지만 다른 분야로 가면 제가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타인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항공기 승무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공기 승무원으로서의 일터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거주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혹은 아파트 청소 노동자의 고객으로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혼합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문제들,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경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면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은 노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계 구조가 있고 그 노동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고 노동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 구조는 조금 더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노동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관계 구조 속에서 최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관계의 안정화 측면인데요.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노동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나 파견 용역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개인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개인으로서 노동자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보자라는 점이거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다음에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항에 가서 만나는 그 보안검색 노동자나 뭐 청소 노동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요.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관계의 안정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부문의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계약관계 안정화가 가져오는 것은 노동자 개인에게는 고용 형태의 안정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의 노동인권의 향상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작업관계 대응 방안인데요.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시기에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 능력 등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의 직업 재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개발되고 기계가 발전되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개인의 노동인권의 보호 차원과 사회 공동체 전체의 복리후생의 증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관계인데요. 아까 이제 콜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아까 화장실을 2번밖에 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치와 동의에 기반한 통제관계를 구성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일터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터 민주주의는 일터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일터 내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떠한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것은 매우 다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화장실을 몇 번 갈 수 있는지를 회사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화장실을 몇 번 갈 수 있고 휴식 시간을 얼마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를 몇 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제관계의 기본은 일터에서의 일터에서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는 자본의 이윤국대화 논리가 우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긍정적 동료 관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갑질 문제, 그다음에 직장 내 사람 사이 관계로 인한 이직과 퇴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 동료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동료 간 연대의식 형성이 필요한데, 이 동료 간 연대의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일터의 이제 개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 관계는 서로 소통과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소통과 배려와 이해는 어느 일터를 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일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마련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고객의 상생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와 고객은 사실은 이렇게 쓰면 노동자고 이렇게 서면 고객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등 뒤에 누가 있느냐,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트의 판매 노동자라고 했을 때,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는 판매 노동자이지만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는 제가 또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고 서로가 서로의 노동자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고객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동료 관계랑 이제 고객 관계가 합쳐져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대상들이 이제 직장 동료나 이제 사용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직장의 공간적 범위를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으로 한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른바 보통 제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그 서비스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되고 이를테면 뭐 방문 노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의 범위는 사실은 고객의 가정도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사업주나 동료로 한정되지는 않는데, 고객들도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동료와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결합시켜 보자면, 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발생시키는 주체로서 이제 고객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도 노동자의 그런 이제 괴롭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가지 관계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5가지 관계는 사실은 서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와 통제 관계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 산업의 그러한 비인간적인 통제 관계는 어디서 오냐면 이제 그 원하청 관계라는 계약 관계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관계 역시도 그 원하청 계약 관계에서도 동료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내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 구조 속에 생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한 관계 구조 속에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의 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을 하락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인권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터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노력이,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노력이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노동인권에 대해서 저는 노동은 관계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일터에서의 관계들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